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는 장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은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환우들이 고생을 하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새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항암 치료제 개발 및 면역 항암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혈액 암종에 걸쳐 완치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다양한 혈액암에서 그리고 혈액암이 아닌 중증 혈액 질환에서 이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혈액암 발생자 현황도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 혈액암 환자 발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건수도 똑같이 증가를 하는 추세라고 볼 때, 우리가 다양한 약제가 나오고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혈액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들은 아직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종류 및 경향을 보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말초혈액 이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비혈연 이식, 반일치 이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가 이식, 비혈연 공여자 이식, 반일치 이식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타인으로부터 공여받은 면역세포가 이식받은 환자, 즉 수혜자, 숙주의 몸을 타인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및 섬유화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혈액암을 완치하기 위해서 남의 면역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죠. 공여자의 면역세포를. 근데 이제 이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몸속에 잔존하는 혈액암 세포들을 없애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완치로 가는 길인데, 혈액암 세포도 없애지만 본인의 장기를 타인이라고 인식을 하여 공격을 하는 게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항백혈병 효과와 동반되는 전신 질환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여자로부터 받은 이식세포가 숙주의 몸을 타인으로 인식하여 공격을 하는, 이게 이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제 그 면역세포가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잔존하는 혈액암 세포들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반면, 또한 숙주의 기관들을 타인이라고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이식편대 숙주 반응도 또한 존재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을 보면 국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의 사망 원인 중 21%가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며,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치료로 인한 간접적인 사망 원인, 감염까지 포함하면 약 반수의 환자가 이식편대 숙주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으로 우리가 완치하기 위해서 이식을 진행하는데 그 이식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약 반수의 환자가 이식편대 숙주 반응으로 사망을 한다. 이건 상당히 높은 사망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식 이후에 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우리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성적을 좋게 하는데, 또한 우리가 혈액암을 완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의 주요한 비재발 사망 원인은 1위가 이식편대 숙주 반응입니다. 2위가 감염이고요. 3위가 장기 부전입니다. 따라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성적이 좋아지고, 이 성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혈액암을 극복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과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으로 나눕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100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생기는 거는 급성, 그 이후에 생기는 거는 만성, 이렇게도 나눴고요. 생기는 장기에 따라서도 나눴고, 형태에 따라서도 나눴고, 패턴에 따라서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찍 생기고 우리가 피부나 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화기 기관에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후에 생기면서 전신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이 대표적인 것은 염증 반응입니다. 따라서 피부나 위장관, 간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으로 가면서 염증에다가 이제 섬유화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섬유화가 제일 중요한데 섬유화가 오지 않게 막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몇 가지 장기에 국한되는 거에 반해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피부, 입, 관절 근막, 눈, 위장관, 식도, 간, 폐 등 전신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성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은 주로 이식 후 100일 이상 생존한 이식을 받은 환자의 약 50%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이식을 받은 환자의 비재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삶의 질을 저하가 심각합니다. 2023년 한국의 기준으로 환자 수는 약 7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식 후 2개월에서 7년 사이에 진단이 됩니다. 이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이식 후 2년 동안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의 비재발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중등도 이상의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 환자들 중 3분의 1이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20편대 숙주 반응은 신체적, 기능적, 심리, 사회적 손상으로 인해 삶의 질의 저하가 극심하고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0편대 숙주 반응이 어떤 질환인지도 이해가 중요하겠고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진단과 평가를 보겠습니다. 만성 20편 숙주 질환의 위험 요소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특히 골수나 제대열 이식을 받는 환자는 18세 이상일수록 위험이 5배가 높아지고요. 골수가 아닌 말초 혈액을 이식받은 환자인 경우에 위험도가 10배가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유무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고령의 공여자나 수혜자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말초 혈액을 받았는지 여성으로부터 남성에 이식이 되는지 그다음에 조직 일치형이 불일치 비율이 높던지 그다음에 공여자의 이제 우리가 EB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양성인가 그다음에 거대 바이러스 세포가 양성인지 비장절제술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기증자의 동종 면역이 있는지 고강도의 이식 전 처치를 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편대 숙주 반응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이러한 사람한테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생긴다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환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없는 관계로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만 진단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도 복잡하고 이게 이제 중증도를 따질 때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따르는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적 특징을 분류하는 이거를 따지는데 여기서는 특진할 수 있는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우리가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과 구별할 수 있는 임상적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신에 생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타 질환과는 구별은 힘들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을 진단을 하고 그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전신에 올 수 있다고 했죠. 두피부터 눈, 입, 폐, 피부, 간, 위장관, 생식기, 손톱, 근막, 관절 이런 것들에 전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런 것들이 전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위험하고 가장 이제 치료가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관지 폐쇄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관지 폐쇄 증후군은 말초새 기관지에서 진행된 섬유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염증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증이 나타나면 치료도 곤란하고 이것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폐기능 검사에서 FEV1이라는 수치가 떨어지는 진행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확인이 될 수 있고 높은 이완율과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기관지 폐쇄 증후군은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첫 2년 이내에 발생하며 다른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증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식 후 보통은 1년째 6%, 3년째 7% 환자에서 발생을 하고 이 환자들은 2년 생존율이 44%와 5년 생존율이 13%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지 폐쇄 증후군이 오기 전에 이 섬유화가 발생하기 전에 치료를 잘하고 이 기관지 폐쇄 증후군이 왔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근막과 관절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등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중등도는 경증과 중등증 그리고 중증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이제 침범된 장기의 수,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경증이냐 중증이냐 중등증이냐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섬유화가 발생 시 생존에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5년 생존율이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 환자 중에 폐숙주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없는 환자에 대비 사망률이 2.23배, 2.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섬유화를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치료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환자들은 삶의 질의 저하가 온다고 했고 이러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적 고통이 오고 전반적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폐에 섬유화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으로 복귀도 힘들어지고 삶의 질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중등증이나 중증의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 환자의 삶의 질 점수를 만성 질환과 비교를 해보면 전신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정신성 흥반성 난창, 루푸스와 같은 수준으로 해당 환자의 약 3분의 1이 우울증이나 불안,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치료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이로 인한 당뇨 또는 쿠싱 증후군으로 인한 병증 또한 이런 것들이 질병 부담에 상당히 가중시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질환이 심해서 이제 손가락도 잘 안 구부러지고 관절도 잘 안 구부러지는 그리고 이제 피부도 저렇게 굉장히 이제 힘들게 벗겨지고 이렇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변하는 것들 때문에 환자들이 우울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강만성편대 숙주 반응을 보면 입안 건조나 피부가 섬유화되면서 입안 쪽 연조직까지 영향을 미쳐서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잘 못 씹게 됩니다. 또한 이도 상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에 약간의 혓바늘만 나서 굉장히 힘든데 이게 이제 24시간 몇 년간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우리가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을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근막에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오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이렇게 관절들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질병의 치료를 위해 많은 재정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 면역 억제 치료 기간 동안에 또 감염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 고용 상태가 변화, 특히 직장의 복귀가 늦어지고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고 또한 25%의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서 향후 20년간의 소득을 상실하게 되고 34%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하고 75%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20편대 숙주 반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이 숙주 반응을 어떻게 치료를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우선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식 전에 알려진 위험 요인에 따라 유도되며 개입 시점과 관계없이 20편대 숙주 반응의 예방적 치료는 들어갑니다. 모든 환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생길 것 같으면 선제적 치료를 한다. 이식 후 고위험 지표,
의 존재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이미 이제 우리가 생겼고,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염증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유화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이 되겠고요. 목표는 증상 및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치료를 통해서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 목표 및 주요 고려 사항을 보면 치료 목표는 증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섬유화 예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증 반응 단계에서 섬유화 단계로 가는 것을 진행을 지연시켜야 된다고 그랬고요. 면역 내성을 이루고 사망률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상 조절을 위해 면역을 억제하면서도 감염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치료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우리가 국소 치료, 국소 스테로이드나 이제 국소적인 우리가 이제 치료,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좀 경증을 넘어가서 중증도 및 중증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되면 표준 치료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전신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 경구 스테로이드가 고용량으로 들어가다 보니 여기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 또는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에 대한 감염 이런 것들이 또한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용량 전신 스테로이드는 특정 경증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에 선호되는 1차 치료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 환자는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의 부작, 이거는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는 스테로이드의 불응성 내지는 저항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듣지 않는 환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테로이드는 일단 잘 들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으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테로이드의 의존성이라고 하고, 스테로이드의 불내성이라는 것은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테로이드 불내성이라고 부르는데 약 50%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불응성인 숙주 반응이 발생하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이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최신 치료, 표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약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첫 번째 자카비는 일단 보험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어느 기간 일정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안 듣거나 아니면 고용량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카비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레주룩이라는 약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자카비에 듣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약제로서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두 가지 약제 모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높은 반응률 67에서 76%와 삶의 질 개선을 증명한 약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카비를 사용하고 여기에도 안 듣는다 그러면 레주룩이라는 약제를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신 약제인 레주록이라는 건 어떤 약제이냐? 이거는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염증 및 섬유화 단계 모두에 관여하는 물질로 면역 향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최신 치료 표적제인 레주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레주록이라는 약제는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염증 및 섬유화 단계 모두에 관여하는 물질로 면역 향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 접근법으로서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고 거기에서 우수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카비에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근본적인 문제, 염증 및 섬유화를 표적하여 개발된 약제로서 체내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고 염증 및 섬유화의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식약처 허가는 받았고 우리가 이제 보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넓은 환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다카비를 사용한 다음에 우리가 비급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레주록은 실제 임상에서의 환자 특성을 보이는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된 약제이므로 우리가 이제 효과나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20편대 숙주 반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이 염증 반응과 섬유화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레주록은 전체 반응률이 75%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게 높은 전체 반응률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섬유화 증상이 있는 폐나 피부, 그리고 관절 근막, 소화기계 등 포함한 20편대 숙주 반응이 나타난 모든 장기에서 완전 반응을 보였다는 게 더더욱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이 20편대 숙주 반응이 일단 섬유화가 진행을 하면 그게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거나 반응이 거의 우리가 기대를 못했었던 이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완전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치료약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생존율을 보면 우리가 2년 전체 생존율이 89%. 이게 이제 약제가 상당히 뒤에 20편대 숙주 반응이 진행된 상태에서 약제가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존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할 만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반응과 완전 반응이 높은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환자의 52%가 삶의 질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이 약제를 일일 1회 투여군에서 환자가 직접 보고하는 삶의 질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64%에서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주록을 투여한 전체 환자군에서 22%의 환자가 면역 억제제 또한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제 자체가 상당히 염증과 섬유화를 줄여주는 효과가 지대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인 부분에 있어서도 복약 순용도가 99.7%에 이를 만큼 우수한 내약성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편대 숙주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편대 숙주 반응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 우리 국내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 약 반수, 사망 원인의 약 반수까지도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편대 숙주 반응은 이제 공여자의 면역 세포가 이식받은 환자의 몸을 공격해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전신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떤 바이오마커는 존재하지 않지만 임상적 특성을 가지고 진단과 중증도를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0편대 숙주 반응의 위험도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증상 및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카비나 레주록 등의 이제 많은 표적 치료제들이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약제들이 우리 20편대 숙주 반응의 염증 및 섬유화를 함께 개선하여 우리 20편대 숙주 반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 여러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존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